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 하지만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올해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경영 화두는 하나같이 해양 플랜트입니다. 기존의 일반 상선보다 경쟁력이 높은 해양 플랜트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해양 플랜트, 다소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해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국내 주요 조선소들이 나름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해양 플랜트 분야의 선방이 원동력이 되었고요. 이미 세계적으로는 21세기 최고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조선업의 장기 불황 속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 국내의 조선업계와 오일 메이저들은 도대체 왜 해양 플랜트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2012년 7월) 얼음이 녹으면서 백길이 드러난 북극해. 미국 국립기후자료센터에 따르면 작년 북반구의 온도가 역대 6번째로 더웠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북극해의 빙하 면적은 431만 9천 킬로미터, 1978년 관측 이래 42,500킬로미터나 줄어들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 얼음이 1990년대보다 약 3배 이상 빨리 녹고 있는 것이다. 해빙이 점점 줄어들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심해 유전 자원 개발.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극해 인접국들은 이미 심해저 기본 탐사를 끝내고 본격 개발에 나섰다. 현재 육상의 에너지만으로는 상당히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육상의 석유 생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 쪽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깊고 보다 험한 바다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개발되면서 해양 개발이 더욱더 늘어나게 된 거죠.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바다에 저장된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부터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표면에서 20-30m만 내려가도 새로운 유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륙과 연안의 유전은 점차 고갈되어 갔고 해안가에서 더 멀고 더 깊은 심해 자원을 집중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동의 석유 수출 국가들이 원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거나 원유 수출을 금지한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다. 기름값이 대폭 오르자 로열 더치쉘과 BP와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앞다퉈 심해 유전 개발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육상에서 이제 뽑았던 그런 가스나 원유가 고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해저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심해저에서 원유나 가스를 생산해도 어느 정도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 세계에서 하루 생산되는 석유의 3분의 1가량이 바다 깊은 곳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 비중은 날로 늘고 있다. 해양 유전자원 매장량은 석유가 3,702억 배럴로 전 세계 석유의 28.1%, 천연가스는 전체의 37.1%를 차지한다. 그리고 원유 생산 중 심해 유전 생산이 2000년에는 2%, 2010년에는 8.5%였고 2025년에는 13%에 이를 전망이다. 북극해는 원유 400억 배럴, 천연가스 229억 톤가량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정량은 이보다 2배이다. 새로운 심해, 북극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오일 메이저들은 환호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스타토일, 미국의 코노코필립스, 영국의 로열 더치쉘, 러시아의 가스프롬 등은 향후 몇 년간 북극 유전 개발과 시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 러시아는 2018년부터 야말 반도에서 연간 1,500만에서 1,600만 톤의 가스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토탈그룹, 네덜란드의 쉘그룹, 인도 국영기업 ONGC 같은 에너지 기업들도 가세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동향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어떤 기기업체라든지 어떤 설치업체를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외국에 있는 작은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서 현재 거점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기능들을 포괄해서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북극해를 비롯한 심해 해양 유전 자원 탐사는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루가 다르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유가.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유전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도 원유 소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 글로벌 에너지 전문업체의 최고 경영자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앞으로 20년간 매년 3,5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원유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투자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산업. 그 중심에 해양 유전자원 개발 움직임이 있고 핵심 설비인 해양 플랜트 산업이 황금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해양 플랜트 시장 자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상처럼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고대 어떤 기술과 어떤 인력과 이런 어떤 설계의 능력이 겸비돼야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해양 플랜트 시장이 커지면서 지난해 세계 시장 규모는 1,500달러를 넘었다.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저는 우리가 이 정책만 좀 잘 세워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맞고, 그것도 이미 또 우리가 구축해 놓은 제작 쪽에 이런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고 굉장히 전망이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해외 플랜트 시장이 2015년엔 2,300억 달러, 2020년엔 3,200억 달러, 2030년엔 5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연평균 약 7%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해양 구조물 해양 플랜트. 북극해와 같은 심해와 극해는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데다 영하 40도에 초속 40m의 강풍, 10m 이상의 파고 등을 동반하는 극한 환경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바다 깊은 곳에서 어떻게 원유를 채굴해내는 것일까? 해양 플랜트는 바다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을 탐사하고 생산, 수송하는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용도에 따라 드릴십과 같은 시추용과 FPSO와 같은 생산용으로 나뉘는데, 드릴십은 이름처럼 해양 지반을 뚫는 역할을 한다. 바닷속의 땅을 파서 원유가 있는 곳까지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심해 지역이나 파도가 심한 해상에서 원유를 발굴할 때 활용된다. FPSO는 석유를 생산, 저장, 하역하는 보유식 설비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물 위에 떠있는 정유 공장이다. 이동도 가능하다 때문에 선박과 해양 플랜트의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 제7광구에 등장하는 기둥 위에 드릴을 탑재한 설비는 리그선이라 부른다. 구멍을 다 뚫으면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나 가스를 채취한다. 이외에도 해양 플랜트는 목적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다. 해양 플랜트로 인한 탐사와 시추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3,000m 이하 심해저 탐사가 증가하고 있고 성공률도 크게 제고되고 있다. 2003년 미국의 석유가스 기업 세브론은 수심 3,000m 유전 개발에 성공했으며 2008년에는 12km 깊이까지 작업할 수 있는 시추선이 등장했다. 현재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곳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 심해와 극해는 강추위와 강풍, 고기압 등을 동반해 항상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수심 3,000m 이상 초심해에서 시추하자면 원유의 압력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져 폭발 위험까지 따른다. 유전 개발을 하면서 채취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심해지에서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한 번 사고 나면 한 5천만 불 정도 하루당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한 생산하는 데서 한 10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해저에서 그 작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게 한 번 사고 나면 엄청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위험성이 따르는 거죠. 심해 유전 개발은 우주 개발 수준의 안전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가격보다는 안전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즉, 안전을 보장하는 검증된 기술과 품질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고유가, 자원 수요 증가, 그리고 심해 유전 개발로 인해 강화되고 있는 해양 플랜트의 품질 기준. 유전 환경이 변화하면서 해양 플랜트 산업도 급변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변화는 세계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 구조가 국제 석유 기업에서 국영 석유 기업 NOC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 유전 보유국들은 국영 석유 기업을 육성해 개발 독점권을 주고 있다. 그 결과 브라질, 노르웨이, 인도 등 신흥국들이 국영 석유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1960년대 1%에서 현재 65%까지 확대됐다. 해양 유전 보유국들은 왜 국영 석유 기업을 선호하는 것일까? 국영 석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해양 개발을 계기로 그 국가의 관련 산업을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은 IOC보다는 적지만은 그 다양한 그런 산업을 같이 연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떤 국제 석유 기업의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른 사업 방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해양 유전 개발의 공룡이라 불리는 신흥국의 국영 석유 기업들. 이들은 국제 석유 기업보다 기술과 관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턴키 방식의 일괄 계약을 선호한다. 그리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현지 생산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국회 개발로 성장한 노르웨이의 스탯 오일, 인도양 개발을 거의 독점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ONGC, 그리고 자국의 해양 유전 개발이 급증하면서 단기간에 글로벌 메이저로 성장한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페트로브라스는 정부의 석유시장 개방 정책하에 적극적인 투자 개발로 성장하고 있다. 페트로브라스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앞바다에 있는 해양 석유를 개발하면서 자기 나라의 자국의 조선 산업도 발전시키려고 있고, 그리고 해양 관련된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국익 창출을 위해 국영 석유 기업을 육성해 개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해양 유전 보유국들. 이제 국영 석유 기업들은 해양 유전 자원 개발을 주도하면서 심해 자원 전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해양 플랜트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선 더 깊은 바다로 진출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해양 플랜트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신흥 해안 유전 보유국들의 움직임이 해양 플랜트 산업의 미래에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양 플랜트 산업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시장에서는 내려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불꽃 튀는 경쟁 중에 있고 새로운 발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특화된 전략이겠죠. 급변하는 해양 플랜트 산업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깊은 바닷속에서 승부를 가르고 있는 세계 선진 기업의 행보를 따라가 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수많은 에너지 자원이 묻혀있는 자원의 보고 심해. 이 심해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자원 보유국들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해양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괄 계약을 선호하며 국익을 우선하는 해양 유전 보유국들. 그렇다면 이들 구매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꺼내든 카드는 관련 전문 기업 간 협력이다. 과거 특화 전문업에서 종합기획업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고 있다. 국영 석유 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그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특화된 기능뿐만 아니고 이 사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영 석유 기업의 사업과 같이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어떤 해양 개발 역량뿐만 아니고 그 산업 가치사슬 주변에 있는 다른 역량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전문업에서 종합기획업으로 최근에는 해양개발 사업이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해양 엔지니어링 기업인 BW 오프쇼어. 2011년 중국의 리나이 조선과 싱가포르의 모듈 제작사인 케펠과 협업해 멕시코만 최초의 FPS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부족한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업계 강자들을 중심으로 연합한 것이다. 육상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테크닙과 사이팸도 주목된다. 1985년 프랑스 국영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시작한 테크닙. 테크닙은 2000년 이후 해양 사업을 강화하면서 해양의 강자로 우뚝 섰다.
특히 2011년 미국의 특수 해저 설치 서비스 업체인 글로벌 인더스트리를 인수해 사업 역량을 확장했다. 이탈리아의 사이팸은 러시아의 국영 조선 기업 OCK와의 조인트 벤처로 러시아 해양 개발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행보는 해양 유전 자원 개발 시장이 기존의 선진 시장 위주에서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즉, 해양 플랜트 산업을 둘러싸고 새로운 사업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제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물론 동남아시아도 이미 이제 유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국의 이제 산업과 연관을 해서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산업과 연관돼서 뭔가 비즈니스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국영 석유 기업의 등장으로 글로벌 해양 플랜트 기업들이 선택한 현지화 전략은 현지 기업과 제휴하거나 조인트 벤처, 지분 확보 등이다. 특화 전문업에서 종합 기획업으로 M&A, 협업, 현지화 전략까지 고객의 요구에 맞춘 고도의 사업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글로벌 해양 플랜트 기업들. 2013년 이들은 더 멀고 더 깊은 바다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은 변화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해양 플랜트 사업에 꼭 필요한 기술 역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심해 유전 개발의 기반이 되는 선박 건조 기술인데요. 아무리 선진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도 단기간에 조선 역량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겠죠. 즉 해양 플랜트 산업은 조선 역량이 강한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기회의 시장인 것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조선업. 기존의 선진사 따라잡기를 넘어 신천지를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이미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업계의 불황을 우수한 선박 기술과 해양 플랜트의 제조 역량으로 무난히 극복하고 있는 국내 대표 조선사들을 만나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 경제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내 조선업. 하지만 해외 플랜트 시장은 다르다.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한 국내 해양 플랜트 업계의 수주 규모는 작년에만 648억 달러. 역대 최고 수주를 기록한 2011년도에 비해 수주 실적은 0.3%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이는 주요 발주처인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때문에 발주가 늦춰지거나 오류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족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주 상승분이 메웠다. 특히 경쟁력을 보인 것은 해양 플랜트 부문. 지난해 해양 플랜트 수주 실적은 전년 대비 23.8%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드릴쉽과 FPSO를 중심으로 한 해양 플랜트 경쟁력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빅3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현대, 대우, 삼성이 많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주량이 한 300억 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00억 불이 이제 해양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양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 세 회사 중에서 한 두 회사 정도는 그 수주 비중이 한 70~80%가 이제 해양 쪽에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해양 쪽에 쏠려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드릴쉽과 FPSO 등을 수주하며 불황을 극복하고 있다. 올해도 업계는 해양 플랜트 시장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연초 분위기도 기대감에 들떠 있다.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 상선을 비롯해 대규모 육해상 플랜트 발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선박과 설비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박 설비가 발주될 경우 사실상 국내 조선업체들이 물량을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조선사들의 해양 플랜트 산업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핵심은 심해 유전 개발이 증가하면서 조선 역량이 주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오일 매수자가 이제 해양 유전 개발을 할 때 엔지니어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 또 이익을 위해서 그 건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낮추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일 매주 입장에서는 설계 엔지니어 업체보다는 그걸 다른
곳을 찾았는데 이제 조선소를 찾은 거죠. 그다음에 또 건조를 해서 제조를 한다는 것은 제품상 이제 나중에 AS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소를 좀 많이 더 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 기술에서 선박 기술이 접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 조선 분야에서 품질 경쟁력이 검증된 국내 업계가 해양 플랜트 산업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자연스레 조성된 것이다. 세계 해양 플랜트 수주액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해양 플랜트 건조 기술은 어느새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국내 조선업은 선발 국가들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 수주 실적 1위에 오른 대우조선해양. 최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시추 드릴십이다. 축구장 2개만한 크기의 이 드릴십을 발주한 곳은 미국 해양 시추회사 벤티지 드릴링. 2011년 5월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고 오는 5월 인도될 예정이다. 가격은 약 6,420억 원에 이른다. 최대 1만 2천 m 깊이까지 구멍을 뚫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미국 트랜스오션으로부터 4척의 드릴십도 수주했다. 약 2조 8천억 원 규모다. 조선업계의 특성상 수주 계약이 최소 2-3년간은 먹을거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미래도 밝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 기록을 세우며 드릴링 리그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옥포조선소 한쪽에서는 초대형 부유식 플랜트 FPSO 건조가 한창이다. 기지 이름은 클로브. 프랑스 석유회사인 토탈사가 2조 1,400억 원을 주고 주문한 대규모 해양 플랜트다. 여기 하루 투입되는 조선 기술자만 2,400여 명. 일반 상선 건조에 필요한 인력이 2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최근 해양 플랜트 수주가 늘면서 주말에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FPSO의 경우 바람이나 해류, 파도 등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작업 오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항공기 못지않은 최첨단 장치들이 투입된다. 대개 보면 바다라는 어떤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엄청난 자연재해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지구 전체를 갖다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어떤 기술이고 확실하게 그 검증된 어떤 기술과 검증된 어떤 시스템 또는 장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탑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클로브는 내년 5월 건조가 완료되면 아프리카 앙골라 서쪽 해상에 투입된다. 길이 305m, 폭 61m, 자체 무게만 11만 톤이다. 천연가스와 하루 16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 원유 저장은 최대 180만 배럴까지 가능하다. 이는 국내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는 원유량과 맞먹는다. 클로브는 현재까지 발주된 유전 생산용 FPSO 가운데 수주의 규모가 가장 크다. 실제 2조 원이 넘는 해양 설비를 발주하는 오일 메이저사들은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업체로 공사를 나눠 발주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하고 있다. 기술력과 일괄 수주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43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올려 연간 목표를 30%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체 수주액 중 해양 부문은 73.5%로 105억 달러를 달성했다. 근 몇 년간 해양 부문 비중이 40%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해양 부문 수주를 80%까지 끌어올려 해양 플랜트 강자 자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체 목표는 지난해보다 18% 많은 130억 달러로 정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해양 플랜트 기술로 자사의 역량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글로벌 자원 개발 분야에서 토털 솔루션 공급업체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해양 플랜트 업계에서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현재 전 세계에서 제작된 해양 플랜트는 250여 척.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만 11기를 제작했다.
그 원동력이 주목된다.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해양 플랜트를 그래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작은 것들은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 로컬 회사들이나 뭐 다른 회사. 그런데 대단위에 그러니까 그 FPSO 같은 것도 하루 생산량이 뭐 20만 배럴 이상이라든가 혹은 또 저장 능력도 200만 배럴 이상 이런 그런 거는 경쟁력이 있죠. 지난해 전체 수주액 중 약 60%가량을 해양 부문에서 수주한 현대중공업. 올해 역시 일반 상선보다 해양 플랜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전체 수주 목표는 전년보다 52.3%나 많은 297억 달러로 잡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연초부터 잇따라 수주 계약을 성사시키며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 들어 전 세계에서 처음 발주된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을 6억 달러에 수주했고 지난 1월 노르웨이 국영 석유 회사인 스타토일로부터 11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해양 설비, 가스 생산 플랫폼도 단독 수주했다. 2015년 하반기까지 노르웨이 북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아스타 한스틴 필드에 하부 구조물을 설치하게 된다. 수심이 1.3km에 달한다. 상부 구조물은 2016년 3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올 하반기 생산을 앞두고 있는 세계 최대 원통형 FPSO 골리앗. 길이 112m, 높이 75m로 노르웨이 북서쪽 해상에 설치된다. 현재 원통형 FPSO는 브라질과 북해 지역에서 30만 배럴 규모의 설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골리앗이 완성되면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고 100만 배럴의 원유 저장이 가능해진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세계 최초로 도전하는 분야도 개척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LNG FSRU. LNG FSRU는 기존의 LNG RV와 LNG 제기와 기능은 같지만 실제로 하는 역할은 구분된다. RV는 LNG 생산 설비로부터 받은 LNG를 미국 해안으로부터 1,200km 떨어진 해상까지 운송한 후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기화한 가스를 육지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FSRU는 동남아시아 등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의 해안에 정박해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LNG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플로팅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해가지고 어디 이제 육상에서 필요하면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기화를 해서 갖다 이제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LNG FSRU가 LNG RV보다는 기능성이라든가 이동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수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심해저 플랜트 기술 개발. 현대중공업의 장기적인 비전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심해저로 가게 되면 그 해상과 해저의 채취하는 그 공간 사이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작업 조건도 굉장히 열악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 채취를 하고 저장을 하고 이송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해저로 가져가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 경영을 앞세워 심해저 플랜트 기술 개발로 승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향후 중동, 호주, 아프리카, 북해 지역 등에서 발주할 해양 플랜트 공사 수주에 영업력을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여세를 몰아 올해도 해양 플랜트 수주에 박차를 가하며 선전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 특히 연말 연초가 다소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잇따른 수주 소식들이 더욱 반갑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불경기로 발주량이 급감한 상선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데다 기술력으로 차별화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고부가가치 해양 플랜트를 잇따라 수주하고 있는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숨은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드릴십 경쟁력이 돋보이는 삼성중공업.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드릴십 135척 가운데 57척을 수주해 시장 점유율 42%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드릴십 9척을 약 49억 달러에 수주했고 전체 수주 금액의 절반 이상을 드릴십으로 채웠다. 삼성중공업은 시장에서 전통적인 드릴십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진가는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내빙 설계를 갖춘 북극해용 드릴십을 건조하면서 거듭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은 LNG선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해운그룹 BW 마리타임이 발주한 LNG FSRU. 계약 조건상 정확한 수주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중공업은 얼마 전 전문 기업과의 협업으로 대규모 수주도 성공했다. 테크닙과 컨소시움을 통해 수주한 유럽 최대 석유기업 로열 더치셀의 LNG FPSO가 그것이다. 10억 5천만 달러 규모로 향후 15년간 최대 10척, 총 500억 달러의 독점 제작 공급에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해양 플랜트 비중은 전체 수주액의 88%. 올해 목표는 지난해 실적 96억 달러보다 35% 높은 130억 달러로 정했다. 이 가운데 100억 달러를 해양 플랜트에서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드릴십과 FPSO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앞으로도 독보적인 기술력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시장 우위를 지켜나갈 계획이다. STX 조선해양도 최첨단 극심해용 드릴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2011년 건조된 드릴십 노블 글로브 트로터호. 지난해 세계 드릴십 평가에서 유일하게 100점 만점을 획득해 1위에 선정됐다. STX 조선해양은 드릴십 외에도 V식 원유 저장 설비, FSU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STX 조선해양은 한국과 중국 등 생산 거점과의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의 진해 조선소와 고성 조선소, 그리고 중국의 다롄 조선해양 생산기지 간의 협업으로 오일 메이저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양 플랜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드릴십과 FSU를 내세워 총 118척, 약 90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거뒀다. 글로벌 시장 침체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해양 플랜트를 공략해 안정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STX 조선해양. 올해도 해양 플랜트와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역량을 집중해 수주 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러시아 LNG선 사업처럼 고부가가치 선박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희 금년에 STX 해양의 주력은 아무래도 옵쇼 해양 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하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 업체와 저희가 일반 상선에서는 더 이상 경쟁의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벌써 많은 기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중국 업체와 격차를 보일 수 있는 고부가선인 옵쇼 쪽에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무결점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해양 플랜트 산업. 세계 유수의 메이저 선사가 요구하는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STX 조선해양은 완성된 제품의 품질과 안전뿐만 아니라 건조 과정에서의 안전과 환경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고성 조선해양 1단계 공사를 완료하면서 해양 플랜트 전문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고부가가치 선박을 공략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STX 조선해양. STX 조선해양은 초심의 드릴십과 FSU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만큼 올해가 해양 플랜트 부문의 수주 실적을 늘리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올 메이저들의 필요한 장비, 기술을 저희가 선주들이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저희 회사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얻어가는, 저희가 말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오면은 올 메이저들이 필요한 기술, 설비, 그런 거를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저희 최종 목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해유전 개발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은 상당한 기술 수준이 요하기 때문에 추격 세력과의 차별화도 한결 수월한 분야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앞으로 국내 조선업계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은 게 그 이유입니다. 과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또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진정한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이제는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도 입지를 굳히며 제2의 해양 강국을 열어가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수주 실적 내부를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선체 부문은 국내 조선업계가 만들지만 주요 기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기자재 국산화율을 보면 드릴링 장비 등이 포함된 기계 장치와 배관재는 15에서 20%이며 전기 장치는 35에서 45%, 폭발 방지 안전 설비의 경우 5%로 형편없이 낮은 수치다. 한마디로 몸체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고 수익은 해외 기자재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인 것이다.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해양 플랜트 관련 기자재의 어떤 국산화율이 대략적으로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어떤 원인은 우리가 가스전이라든지 광구가 없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오일 메이저들은 검증된 기자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경험이 부족한 국내 업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다. 실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LNG선의 핵심 설비인 화물창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하지만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LNG선을 수주하더라도 관련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기자재와 설계기술 국산화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자국 건조주의를 강화하는 중국, 브라질 등에 10년 내 추월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추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필드와 조선 역량, 기술,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여건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현재는 우리보다는 한 4, 5년 정도 이상은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보강하지 못하면 머지않아서 중국에 추월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자재는 드릴십과 FPSO 제조 원가의 50~60%를 차지한다. 그만큼 업계에서는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가 최대 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업계의 관련 연구개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해양 플랜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지원책 마련에 앞장섰다. 작년 5월에 발표한 해양 플랜트 산업의 육성 전략은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 산업을 앞으로 끌고 갈 종합 전략을 발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릴십이나 FPSO 같은 100대 전략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 개발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각종 해양 플랜트나 기자재를 시험할 수 있는 심해 수조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해양 플랜트 육성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동남권은 해양 플랜트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경남 하동 달서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해양 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이 추진 중이다. 저희가 하동에 있는 갈사만에 이제 해양 플랜트 폭발화재 시험 연구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실제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수정해서 제품 질을 높이고 기술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양 플랜트 기자재 부품 국산화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오는 2020년까지 해양 플랜트 및 선박 수출을 2011년 대비 50%까지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각각의 분야의 엔지니어링, 피드 부문, 그다음에 기자재 부문,
그다음에 설치 운영 부분, 그다음에 URF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시장 기술, 그다음에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력 확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해양 플랜트 수주액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 대형 조선사들은 당장의 수주 규모에만 매달리지 말고 협력업체와 핵심 기자재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건조 부문에서 우리 조선업계의 기술력은 이미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 설계 능력 또한 키워야 한다. 설계는 모든 형태의 프로젝트에서 기본이다. 시설 비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업계는 해양 플랜트 건조 비용의 1-20%를 차지하는 설계 기술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와 기자재 기술,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 개발에 앞장설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일이다. 현재 정부와 업계 그리고 학계는 산학연 공동으로 해양 플랜트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 해양 플랜트 산업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산업은 나름대로 해양 플랜트 사업을 꾸준히 필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나름대로는 그 해양 부분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학문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 건설, 토목, 심지어는 해양과학, 생물학 모든 그런 전공들이 융복합되어야지만이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또 마련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또한 이러한 그 인력들이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체험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기술 부족으로 직접 해외 유전 개발에 나서는 일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우리 해역 내 해저 광구에서 LNG와 초경질유 등이 생산됐고, 팔광구에는 1,500만 톤의 천연가스와 1억 2천만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을 커버하는 해양 플랜트 단지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 플랜트 지원 단지를 동남권을 넘어 동북아의 허브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해양 플랜트 산업의 중심 기지로 육성하자면 컨트롤 타워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는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심해 자원 전쟁 시대, 급성장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의 시작, 해양 플랜트 산업 선점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응전으로 세계 제1의 조선 강국을 넘어 해양 강국으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양 플랜트가 조선의 뒤를 잇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했는데요. 국내 조선업계는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이미 세계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고 있는 과제들을 과감한 도전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해양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품질로 승부가 갈리는 고부가 가치 설비 해양 플랜트. 독보적인 경쟁력을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해양 플랜트 산업의 중심으로 동북아의 허브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